전화벨이 울린 그 순간 나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로 한창 김서연님 맞으신가요? 택배 왔습니다. 고급 와인 6상자인데 착 뿌리시고요. 총 580만 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무척 다급하게 들렸다. 내 손에 들려있던 주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580만 원.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보낸 사람 칸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 시누이. 바로 어제 전화로 아이 학원비도 못 낼 형편이라며 내게 울며불며 하소연하던 그 여자였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카톡은 읽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내가 순순히 돈을 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소위 가족 간의 정과 체면 때문에 이 억울한 돈을 잠자코 삼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 한 가지 사실을 잊은 모양이다. 그녀에게는 무조건 자기 편만 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있지만 그녀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핸드폰 통신루에서 그 익숙한 번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서서히 올렸다. 박민아, 이 게임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보자. 랭이. 나는 주방에 서 있었다. 냄비 속 돼지갈비찜은 이미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졸아들고 있었고 달콤 짭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이 향기는 지금 내 심란한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580만 원이요? 나는 그 숫자를 되뇌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들려나 자신조차 조금 놀랄 정도였다. 택배 기사님은 기다리다 지쳤는지 조바심 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금액 맞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저도 바빠서요. 좀 서둘러 주시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루 종일 택배를 배달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다. 이런 고액의 착불 택배를 만나면 더욱 골치가 아플 테지. 내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시누이 박민아, 내 남편 박민준의 여동생, 시어머니의 애지중지하는 딸.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일에 이골이 난 여자다. 작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큰 것들도 적지 않았다. 작년 추석 그녀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보고는 칼코젓이 400만 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온다며 나에게 먼저 내달라고 했다. 결과는 그 돈은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고 꺼내기만 해도 안색이 변하며 내가 속 좁게 군다고 몰아세웠다. 내 남편 박민주는 사람이 너무 좋다. 늘 동생이 아직 어리니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냥 한쪽 눈을 감고 넘어가 줬다. 어차피 매일 보는 사이도 아니고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기는 싫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대담한 수를 쓸 줄은 정말 몰랐다. 바로 어제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고 자기 월급은 적은데 아이 보습 학원비를 내야 해서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도 갚기 힘들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새언니인 내가 좀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때 나는 속이 불편했지만 화를 꾹 참고 5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다. 형수님, 5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때 내가 너무 짠돌이처럼 굴었나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알았어요. 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 대단한 고육지계와 도덕적 납치의 콜라보였다. 먼저 울고불고하며 불쌍한 척해서 내게 죄책감을 심어준 다음 곧바로 600만 원에 가까운 와인을 보내왔다. 내가 체면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 분통을 사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한 것이다. 이 돈을 일단 내고 나면 그녀는 당당하게 갚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형수님, 저 도와주고 싶다면서요? 이 와인값은 형수님이 협찬해 준 걸로 할게요. 라며 생색까지 낼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주방의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기침이 나왔다. 하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은 박미나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 분노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다. 그건 단지 내가 그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고 그녀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온화한 톤으로 말했다. 이 택배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주소를 헷갈렸나 봐요. 택배 기사님은 짜증이 역력했다. 그럴 리가요? 받는 분 정보가 다 정확한데요. 김서연님 맞으시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대개 가족분들, 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죠? 오해하셨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보낸 사람이 제 시누이인데 아마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다가 소통에 착오가 생겨서 저희 집으로 보냈나 봐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정말 그런 일인 것처럼 말했다. 그분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아마 비행기 안에 있나 봐요. 나는 되는 대로 거짓말을 지어냈지만 말투는 더없이 진지했다. 택배기사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이거 다시 가져가기도 번거로운데 회사에서 페널티를 물 수도 있고요. 그는 이 뜨거운 감자를 다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기사님, 고생 많으시네요. 나는 화제를 바꾸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진짜 받으실 분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분께 직접 연락해서 결제받으세요. 그분이야말로 이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결제해야죠. 걱정 마세요. 분명히 결제할 거예요. 자기 아내가 산 물건이니까요. 택배 기사님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인가요? 저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죠? 제 인격을 걸고 약속할게요. 나는 말하면서 핸드폰 통신錄을 열어 이미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던 번호를 찾았다. 받으실 분 성은 최 씨고요. 이름은 최진호입니다. 전화번호는 10으로 시작해요. 나는 천천히 시누이 남편의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분께 아내인 박미나 씨가 준비한 선물이 도착했으니 빨리 수령하고 결제하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형수인 제가 대신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택배 기사님은 번호를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연락해보죠. 그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불을 껐다. 냄비 속 갈비찜은 먹음직스럽게 색이 배었지만 지금 나는 입맛이 전혀 없었다. 거실로 가보니 남편 박민준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실실 웃고 있었다. 방금 전에 그 긴박했던 통화에 대해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보,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 동생이 좋은 거 좀 보냈네. 착불로. 박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응? 미나가 뭘 보냈는데? 고급 와인 6상자.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580만 원? 박민준은 획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뭐라고? 580만 원? 걔 미쳤어? 안 미쳤어. 나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우리가 자기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줘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야. 링 R. 박민준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다. 그는 내 핸드폰을 낚아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 낯선 택배 기사의 번호를 보자 그의 몸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걔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는 우리한테 돈 없다고 울더니 오늘은 이렇게 비싼 걸 그것도 착불로 보낸다고? 제정신이야? 그럼 넌 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되찾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 동생, 어릴 때부터 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손해보는 법을 모르잖아. 걔 눈에는 우리 집이 자기 은행인 거야. 예전에는 좀 도둑질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 거지. 박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즉시 핸드폰을 들어 박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다시 카톡을 열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라며 연달아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는 감감무소식이었고 그가 차단당했음을 알리는 빨간 느낌표만 뜰 뿐이었다. 이게 진짜. 박민주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갇힌 짐승처럼 굴었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우리더러 굴복하라는 건가? 걔는 내가 마음 약해질 걸 확신하는 거야. 나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내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돈을 내줄 거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는 거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그의 마음에 밝혔다. 박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그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당신 정말로 최서방 번호를 택배기사한테 줬어? 그럼 어떻게? 내가 되물었다. 정말로 내가 저 580만 원을 내야 했을까? 민준 씨,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내가 당신 가족한테 못해준 거 없다고 생각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네, 동생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뭐 싸들려 보내지 않은 적 있었어? 내 어머니 아프셔서 입원했을 때 휴가 내고 병원에서 간호한 건 누구였어? 내가 이렇게 한 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 가족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한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선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더더욱 내가 호구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민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다가와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여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못나서 당신 힘들게 했어.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듯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박민준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다만 그는 나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많은 경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갔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은 내 마지막 선을 건드렸고 그 역시 자기 동생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게 만들었다. 지금은 미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야.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눈물을 닦았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야 해. 박민아는 전화를 안 받겠지만 최서방은 분명히 받을 거야. 택배기사가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진짜 쇼는 그때부터 시작이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민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매제 최진호. 박민준은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받아. 나는 스피커폰으로 켜라고 눈짓했다.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어. 뭐라고 하는지. 박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과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형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최진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방금 어떤 택배 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미나가 저한테 와인 6상자를 샀다면서 58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형수님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두 분이 짜고 저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배신감에 찬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것처럼. 박민준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 와인 내 마누라가 산 거야? 걔한테 안 물어보고 왜 우리한테 따지는데? 박민아 어딨어? 전화 좀 바꿔봐. 최진호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제가 걔가 어딨는지 알면 이러겠어요?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도 안 보고 저는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저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형님네한테 떠넘겨요? 형님, 이 일 저한테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해? 내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최서방, 똑똑히 들어요. 당신 아내 박민아가 우리한테 돈 없다고 울고불고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와인 6상자를 사서 그것도 착불로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걔가 왜 그랬는지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이제 택배기사가 찾아왔는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들 부부 대신 덤터기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택배 기사한테 진짜 주인인 당신한테 연락하라고 한 게 문제 있나요? 내 말은 논리정연했고 최진호가 반박할 모든 여지를 막아버렸다.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다. 한참 후에야 최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투에 피로와 무력감이 가득했다. 형수님, 알겠습니다. 이 일 확실히 미나가 잘못했네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와인 절대 받지도 말고 결제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걔한테 연락해 볼게요. 네, 기다리죠. 나는 담담하게 말하고 박민준에게 전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민준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감탄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여보, 당신 이렇게 나가면 걔네랑 완전히 등 돌리는 거야. 어머니 쪽은. 어머니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오는 대로 막으면 돼. 이번에도 우리가 물러서면 다음번에는 박미나가 우리더러 자동차를 사달라고 보낼걸. 민준 씨, 이건 단순히 사이가 틀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규칙을 세우는 문제라고. 우리 작은 가정에도 우리만의 선이 있어야 해. 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박미나의 뒤에는 무조건 그녀를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링산, 최진호와의 통화가 끝난 후 거실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박민주는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의 반응을 걱정하는 듯 연신 나와 핸드폰을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스스로 허둥지둥하면 상대방에게 빈틈을 보일 뿐이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반찬 4가지에 국 하나. 모두 박민준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래를 씹는 듯 맛을 느끼지 못했다. 밥그릇에 밥만 뒤적거렸다. 여보, 최서방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긴? 나는 그에게 갈비찜 한 조각을 덜어주었다. 결과는 둘 중 하나겠지? 첫째, 그가 강하게 나가서 절대 돈 못 낸다고 하고 택배를 반송시킨 다음 집에 가서 박미나랑 대판 싸우거나, 둘째, 그가 이를 악물고 돈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낸 다음 집에 가서 박미나랑 정산하거나. 하지만 어떤 결과든 그 책임은 그들 부부가 스스로 져야 해. 박민주는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안다. 고부관계는 본래 미묘한데 오늘 일로 인해 더욱 악화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역시나 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그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어머니. 박민준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신호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네, 어머니. 박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준아, 너 이제 아주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머리를 때렸다. 날개가 돋았어? 내 친동생을 감히 무시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우리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주는 아직 해명하려 했다. 제가 어떻게 미나를 무시해요? 아직도 발뺌할 테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높아졌다. 미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다 울면서 얘기했어. 너희한테 설 선물이라도 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와인 몇 상자를 보냈는데 너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최서방 번호를 택배 기사한테 줘서 걔더러 돈을 내게 했다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오빠랑 형수가 다 있니? 내 아내 바꿔. 김서연. 걔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우리 박씨 집안이 걔한테 뭘 잘못했기에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하는지? 왔구나. 전형적인 적반하장. 박미나는 최진호에게서 벽에 부딪히자
즉시 자신의 가장 큰 뒷배인 시어머니를 소환한 것이다. 그것도 흑백을 전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를 선의로 둔갑시켰다. 나는 박민준의 손에서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김서연, 이제야 전화를 받을 용기가 생겼나 보구나. 시어머니는 분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화력을 총동원했다. 내가 묻겠다. 미나가 내 남편 친동생 맞니 아니니? 걔가 너희한테 뭐 좀 보낸 게 그렇게 잘못이야? 돈 500만 원 좀 넘는 게 너희한테는 뭐 그리 큰 돈이라고? 너희 부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최 서방을 밖에서 망신시키고 네 동생을 집에서 울게 만들어? 네 마음은 돌로 만들어졌니? 연이은 질책이 쏟아졌다. 모든 문장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만약 내 멘탈이 약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가 모든 말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느라 목마르시겠어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시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욕할 100가지 말을 준비했지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님께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내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다. 첫째, 미나는 어제 저희에게 전화해서 아이 학원비도 없고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이 하루 만에 600만 원 가까운 와인을 산다는 게 어머님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맞나요? 둘째, 진심으로 주는 선물이라면 왜 착불로 보냈을까요? 왜 보내고 나서 바로 핸드폰을 끄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됐을까요? 심지어 제 남편까지 차단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강매예요. 셋째, 어머님은 500만 원 넘는 돈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는 그 돈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돈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하고 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미래의 아이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해요. 저희는 시누이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위해 돈을 낼 의무가 없어요. 그녀는 성인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 최 서방 번호를 택배 기사에게 준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물건 주인은 돈을 내야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은 조리 있었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막아버렸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떼를 쓰기 시작했다. 몰라. 나는 내 그 가짜는 논리 따위는 몰라. 내가 아는 건 내 딸이 서러워한다는 것뿐이야. 김서연,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오늘 이 일 미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그 돈 안 보내주면 너 앞으로 우리 박씨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 어머니,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내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 협박이다. 어쩔래. 시어머니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네가 아직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민준이를 편하게 해주고 싶으면 당장 즉시 그 580만 원을 미나한테 보내. 그리고 사과도 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탁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박민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그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민준 씨 전화 내용 다 들었지? 이제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네? 막무가내 시어머니와 탐욕스러운 시누이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 이 가정을 선택할 건지 말해봐. 나 어떻게 해야 해? 링세? 내 질문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박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와 피를 나눈 동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있었다. 이 선택은 그에게 너무나 잔인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멈춘 듯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여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엄마는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며칠 지나서 화 풀리면 내가 가서 잘 말씀드릴게. 그럼 이해하실 거야. 또 그 소리, 또 그런 미봉책 같은 태도. 내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다. 민준 씨, 정말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 나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당신 어머니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치에 맞게 행동하신 적 있어? 그분 눈에는 박미나가 하는 건 뭐든 옳고 우리가 하는 건 뭐든 틀렸어. 예전에 사소한 일들은 내가 참았어.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 거 아니까. 하지만 오늘 일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한 가정의 원칙과 마지노선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동생의 체면을 지키는 게 우리 가정의 평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 그렇게 해줄게. 그 580만 원 내가 낼게. 그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박미나의 모든 지출은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만 기쁘다면 그걸로 됐어. 어때?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 내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팔은 나를 놓칠세라 단단히 조여왔다. 화나서 하는 말 아니야. 나는 버둥거리지 않고 그에게 안긴 채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원칙이 없는 가정의 마지막은 결국 붕괴라는 걸. 오늘은 와인값을 내주지만 내일은 그녀의 차나 집값을 내줘야 할지도 몰라. 민준 씨, 그건 밑 빠진 독이야. 우리 둘 다 그 구렁텅이에 빠뜨릴 거라고. 내 말은 송곳처럼 그의 마지막 환상을 찔렀다. 그는 침묵했다. 나를 아는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이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다만 가족이라는 족쇄가 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의 마음의 저울이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 간단해. 첫째,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야. 둘째,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미나와 어머님께 우리가 독립된 가정이며 우리만의 삶과 원칙이 있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 해. 우리가 그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ATM기가 아니라는 걸. 이 악역은 누군가 해야 해. 당신이 하기 어렵다면 내가 할게. 박민주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어떤 결심을 한 듯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여보. 당신 말 들을게. 이번에는 내가 당신 편에 설게. 이 가정, 우리 함께 지키자. 그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내 마음속 돌덩이의 절반이 내려앉았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한마음이라면 넘지 못할 산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어머니와 박미나의 전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내 핸드폰에는 수십 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열어보니 전부 각종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온 것들이었다. 큰 고모, 작은 이모. 평소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약속이라도 한 듯 단톡방에서 나를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한테 다 들었다. 어떻게 미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걔 아직 애잖아. 맞아, 서연아. 형수가 좀 너그러워야지. 고작 돈 500만 원 좀 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듣자 하니 미나가 충격으로 쓰러졌다던데. 최 서방도 밖에서 돈 빌리러 다니고 있대. 너무 불쌍하잖아. 서연아, 사람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라. 민준아, 너도 한마디 해봐. 내 아내가 내 동생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하나하나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독을 바른 칼날처럼 미친 듯이 나를 찔러왔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여론의 압박으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박미나는 단톡방에서 이따금 오는 이모티콘이나 형수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화 푸세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핸드폰을 옆으로 던져두고 박민준을 깨워 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박민준은 그 끔찍한 말들을 보고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당장이라도 단톡방에서 따지려 했다. 내가 그의 손을 막았다. 흥분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지금 가서 그들과 싸워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뿐이야. 그들은 사람도 많고 입도 많아서 한마디씩만 해도 당신은 파묻힐걸.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을 그들이 믿을 리도 없고. 그럼 어떡해. 박민주는 다급해서 눈이 빨개졌다. 그냥 이렇게 당신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모욕이라. 내가 웃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사실이잖아. 왜곡된 사실일 뿐이지. 그들이 이 일을 크게 벌이고 싶어 하니 우리도 한번 크게 놀아주자고. 나는 그의 핸드폰을 가져와 화면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어떤 친척 단톡방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 스토리 전체 공개 게시물을 하나 작성했다. 먼저 박미나가 어제 내게 전화해서 돈이 없다고 울던 통화 기록을 캡처했다. 그리고 그녀가 박민준의 카톡을 차단한 화면을 캡처했다. 마지막으로 나와 택배 기사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협박하던 통화 녹음 파일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글을 덧붙였다. 친척 어른, 친지 여러분, 저희 집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집안의 부끄러운 이름밖에 알리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제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득이하게 사실을 밝힙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시누이 박미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게 하소연했고 제가 50만 원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적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600만 원에 가까운 와인을 착불로 저희 집에 보낸 후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돈을 반드시 대신 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제시된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내로서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형수로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의 저 자신입니다. 저는 당하고만 사는 순한 양이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작성을 마친 후 나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나는 이 게시물 하나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았다. 수동적으로 당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모든 진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이제 좋은 구경거리를 기다릴 차례였다. 냉후. 내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은 마치 깊은 물속에 던져진 폭탄처럼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와 박민준의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 충격을 받아 카톡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물론 시어머니와 박미나의 끊임없는 전화도 있었다. 사실 확인을 하려는 친척들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다. 그저 모든 증거는 카카오 스토리에 있습니다. 각자 판단해주세요 라고 차분하게 답장만 보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박미나의 전화는 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버렸다. 박민주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평소 사리분별이 밝으신 몇몇 어른들이 여론을 바꾸기 시작하자 그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큰아버지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어머니가 이번엔 너무 심했다. 셋째 삼촌도 말했다. 미나 그 애는 너무 오냐오냐 커서 버릇이 없어. 제대로 가르쳐야 해. 박민주는 개인적으로 온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를 띄었다. 여론의 반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대중의 눈은 정확했다. 완벽한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흑백을 전도하던 말들은 힘을 잃었다. 가장 앞권은 최진호의 반응이었다. 아마도 내 게시물이 올라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최진호는 가장 큰 친척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어른들, 형님, 누님들, 최진호입니다. 와인 사건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아내 박미나가 저 몰래 벌인 일입니다. 둘째, 형님과 형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수님께서 제 번호를 택배 기사에게 주신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조치였습니다. 셋째, 저는 이미 박미나를 엄하게 꾸짖었고 형님과 형수님께 사과드렸습니다. 이 580만 원의 와인값은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스럽습니다. 최진호의 이 글은 박미나와 시어머니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빼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편에 서서 박미나의 죄를 확실히 못 박았다. 나는 박미나가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시어머니의 여론전은 나에 의해 와해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퇴로였던 남편에게 떠넘기기는 그녀의 남편 손에 의해 직접 막혀버렸다. 이번 판은 우리가 깔끔하게 이겼다. 이후 이틀 동안 세상은 조용했다. 시어머니와 박미나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친척 단톡방도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마치 그 소동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박민준의 기분도 좋아졌다. 우리 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우리 둘만의 작은 일상을 즐겼다. 나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나설 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너무 얕보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내가 회사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을 때 박민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는데 다음 주 주말에 있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우리 오지 말래?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버님의 환갑잔치는 오래전부터 정해진 큰 행사였다.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다. 시어머니가 이 시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의도가 지극히 악랄했다.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이제 헛키웠다고.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였더니 엄마는 잊어버리고 남 때문에 친동생까지 괴롭힌다고. 우리가 자기를 무시했으니 자기도 우리 체면 봐줄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이었다. 그리고 그 와인 6상자 당신이 직접 돈 내서 샀다고 하셨어. 아버지 환갑 선물로 미리 산 셈 치겠다고. 하지만 이 잔치에는 우리가 오면 안 된대. 모든 친척들에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불효막심하고 얼마나 인색한지, 심지어 어른 선물 살 돈까지 아까워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하셨어. 나는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정말 대단한 미봉책이자 사람을 죽이는 심리전이었다. 시어머니의 이수는 정말로 악랄했다. 그녀가 직접 와인을 사버리면 그녀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떼쓰는 어머니에서 자식의 뒤처리를 해주는 위대한 어른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불효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잔치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되면 내막을 모르는 모든 친척들 눈에는 우리가 인색해서 아버지 선물 살 돈도 안 내다가 결국 어머니의 분노를 사서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여론의 우위는 환갑잔치날 그녀에 의해 손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 가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불효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전화기 저편에서 박민주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여보, 어떡해. 아버지 환갑잔치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가? 이런 소문이 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분노, 억울함,
원통함.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결국 억지로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녀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고 우리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명예를 잃을 것이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대담하고 모험적인 계획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민준 씨, 내 말 잘 들어. 내 목소리는 다시 평온하고 단호해졌다. 이번 판 우리는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돼. 하지만 이기려면 우리는 그녀보다 더 독해져야 해. 당신, 어떻게 하려고?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환갑잔치에서 한바탕 쇼를 하고 싶어 하시니 우리도 그 장단에 맞춰주자고. 다만 이번 주인공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야. 링레오. 내 계획은 간단했지만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실행이 필요했다. 시어머니가 환갑잔치에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 한다면 나는 환갑잔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준비에 착수했다. 첫째, 나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몇몇 어른들께 연락하여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환갑잔치에 참석할 것이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이 어른들은 집안에서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역시나 그분들은 내 설명을 듣고는 지지를 표명했다. 서연아, 너희가 잘한 거야. 셋째, 삼촌 할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다. 미나 그 애는 정말 버릇없이 컸어. 너희가 규칙을 세울 때도 됐지. 우리 늙은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 잔칫날 당당하게 오너라.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너희 편이 되어줄게. 어른들의 지지를 얻자 마음이 한결 놓였다. 둘째, 나는 환갑잔치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특별한 영상 자료였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증거, 즉 통화 녹음, 카톡 캡처, 택배 송장 등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편집했다. 시간 순서와 간결한 자막 설명을 곁들여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영상이 바로 우리가 환갑잔치에서 드릴 선물이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 한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진실을 돌려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했다. 나는 최진호에게 연락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무척 피곤하게 들렸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최서방, 환갑잔치날 올 거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가야죠. 장모님이 꼭 오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사람들한테 형님네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최서방 중간에서 힘든 거 알아요. 내 말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 마음속으로는 누가 옳고 그른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환갑잔치날, 만약 어머님이 정말로 일을 크게 벌이시면 당신이 나서서 옳은 소리 한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요? 최진호는 또다시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솔직히 저도 이제 지쳤어요. 미나가 이번에 너무 심했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계속 울고불고 하면서 다 제 탓이라고 제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난리예요. 하지만 저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잔칫날 정말 일이 터지면 제가 사실대로 말할게요. 고마워요, 최서방.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만에요, 최진호가 말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이번 일로 저도 정신 차렸어요. 어떤 일은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아야지 무조건 감싸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환갑잔치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링치, 환갑잔치는 토요일 정오, 시내의 괜찮은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어머니는 2 테이블을 예약하고 모든 친척을 초대했다. 그날 아침
나는 특별히 신경 써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박민주는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 박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하나는 아버님께 드릴 환갑 선물로 고급 닭이 세트였다. 우리가 정성껏 고른 것으로 거의 80만 원 가까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진실이 담긴 USB였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다. 우리를 보자 어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빛을 피하며 못 본 척했다. 시어머니와 박민아는 이미 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박민아는 시어머니 뒤에 숨어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여길 무슨 낯으로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했다. 주변의 친척들은 모두 대화를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미묘해졌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환갑잔치인데 저희가 어떻게 안 와요? 박민준이 한 걸음 나섰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잘 왔다. 마침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있었는데 너희 이어린 부부가 어떻게 어른들을 대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녀는 주위 친척들을 향해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다들 모이셨으니 제가 모든 분들 앞에서 확실히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몇몇 사람들의 눈에서 구경하는 재미를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는 동정의 빛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이왕 연극이 시작되었으니 끝까지 해봐야지.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미나가 좋은 마음으로 저것들한테 좋은 와인 몇 상자를 사줬어요. 선물도 하고 관계도 다지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미나 남편한테 떠넘겨서 그쪽더러 돈을 내게 했어요. 이게 오빠랑 형수가 할 짓입니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모르는 몇몇 친척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우리가 찔리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더 심한 건 그 애들이 집안 망신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서 온 동네 방네 다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우리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저런 아들, 며느리, 저는 인정 못합니다. 오늘 이 밥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 사이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분에 찬 듯 자리에 앉았다. 박민아는 구석에 숨어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위 친척들은 소곤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우리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른들, 그리고 친척 여러분, 내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방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 다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저도 이 일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아직도 변명할 셈이냐? 변명이 아니라 해명입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이 어떤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호텔 직원에게 건넸다. 이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직원은 USB를 받아 프로젝터로 향했다. 곧 벽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렌바.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박민아가 내게 전화했던 통화 기록이었다. 날짜, 시간, 통화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어서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다. 박민아의 우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형수님, 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대출금도 곧 끊기게 생겼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연회장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다음은 나와 그녀의 대화였다. 내가 5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형수님, 5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스크린에는 자막이 떴다. 통화 시각 11월 15일 오후 3시. 곧이어 두 번째 내용이 나왔다. 택배 기사가 내게 전화했던 녹음이었다. 김서연님 맞으신가요? 택배 왔습니다. 고급 와인 6상자인데 착불이시고요. 총 580만 원입니다. 택배 기사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다음은 나와 기사님의 대화였다. 내가 보낸 사람이 주소를 잘못 적은 것 같다며 최진호의 번호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스크린에 또다시 자막이 떴다. 택배 도착 시각 11월 16일 저녁 6시. 통화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50만 원도 없다던 사람이 600만 원에 가까운 와인을 구매. 이 문장이 스크린에 몇 초간 머물자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는 나와 최진호의 통화 내용이었다. 최진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방금 어떤 택배 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미나가 저한테 와인 6상자를 샀다면서 58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내 대답이었다. 최서방, 똑똑히 들어요. 당신 아내 박미나가 우리한테 돈 없다고 울고불고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와인 6상자를 사서 그것도 착불로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걔가 왜 그랬는지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녹음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박미나가 박민준의 카톡을 차단한 캡처 화면과 그녀가 연락두절 상태였던 증거들이 나타났다. 마지막은 시어머니가 나를 협박하던 통화 녹음이었다. 김서연,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오늘 이 일 미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그 돈 안 보내주면 너 앞으로 우리 박씨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 당장, 즉시 그 580만 원을 미나한테 보내. 그리고 사과도 해. 녹음이 끝났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영상이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스크린을, 그리고 박미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박미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숨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왜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잘못했는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셋째 삼촌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일어섰다. 미나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는 박미나를 가리키며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서연이랑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 애들을 이렇게 이용해? 큰아버지도 일어섰다. 맞아. 이 일은 확실히 미나가 잘못했네. 돈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돈 뜯어내려 한 게 진짜잖아. 그것도 착불로. 이건 사람을 바보로 아는 거지. 다른 친척들도 憤憤 입을 열었다. 저 애는 정말 버릇없이 컸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서연이가 잘했네. 저런 건 규칙을 세워야 해. 여론의 방향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닫았고 몇몇은 우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희들. 그녀는 분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평온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존중합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시니까요.
하지만 존중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미나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딸을 감싸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흑백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어른들, 그리고 친척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의 환갑이십니다. 저와 민준이는 이 일로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환갑 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박민준이 앞으로 나아가 닭이 세트를 아버님께 드렸다. 아버님은 선물을 받으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그는 우리를 보고 또 시어머니와 박미나를 보시더니 마지막에 한숨을 쉬셨다. 됐다. 다들 그만해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미나야, 네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오빠랑 형수한테 사과해라. 박미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님을 보고 또 시어머니를 보더니 마침내 천천히 우리 앞으로 걸어왔다. 오빠, 형수님,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연회장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랑 형수님을 속이면 안 됐는데, 이용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던 이 작은 공주가 오늘 드디어 그 오만한 고개를 숙였다. 미나야, 내가 입을 열었다. 내 사과 받아들일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각자 자기 인생 살자.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줘. 박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약간의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 너희들 독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링지오. 환갑잔치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많은 어른들이 박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내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서러웠겠다고 위로해 주셨다. 나는 웃으며 일일이 화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다. 돈으로 이긴 것도, 말싸움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다. 진실로 이긴 것이었다. 식사 시간, 나는 최진호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박미나는 그 옆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전환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단지 우리와 박미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그녀와 최진호 사이의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자기 남편까지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여자의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잔치가 끝나고 아버님께서 나와 박민준을 따로 부르셨다. 서연아,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오늘 일 내가 다 봤다. 너희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 늙은이들이 미나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동안 너희가 고생 많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떤 일이든 터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다. 가족이라 그는 이 두 글자를 되뇌었다. 하지만 서연이 내 말이 맞다. 존중은 서로 하는 거야. 네, 엄마랑 미나가 이번엔 정말 너무 심했어.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앞으로는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왕래할 때 왕래하고 거리를 둬야 할 땐 거리를 둬.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 나는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무력감과 서글픔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보시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가 아버님께 잘할게요. 아버님은 박민준의 어깨를 두드리셨다. 너는 좋은 아내를 얻었어. 잘해줘야 한다. 네, 아버님.
그럴게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민준은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가 말했다. 고생은 무슨?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할 말은 했고, 할 일은 했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지. 만약 그들이 변하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만약 그들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말을 잊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다. 어떤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수의 환갑잔치 후 일주일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욕설 전화를 하지 않았고 박민아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치 그 소동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어떤 것들이 조용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수요일 저녁 나는 최진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무척 피곤하게 들렸다.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한결 수척해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최서방, 이게 무슨? 형수님, 저 이혼하려고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멍해졌다. 그들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물었다. 최진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잔치 후에 미나랑 단판을 지었어요.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 형님네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형님네가 돈을 줬으면 자기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요. 그런데 형수님, 우리 집이 정말 그렇게 돈이 없나요? 최진호의 눈이 붉어졌다. 제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은 해요. 걔는 꼭 그런 명품을 사야 하고 남들과 비교해야 직성이 풀려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번 일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걔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이것이 바로 박민아였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아이는 영원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은 늘 다른 사람에게 있다. 최서방, 이혼은 큰일이에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잖아요. 정말 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조언했다. 네, 최진호는 단호했다. 아이들을 저런 환경에서 키우느니 차라리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형수님,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그동안 미나가 저 몰래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카드론, 신용카드, 사채 다 합쳐서 최소 5억은 돼요. 나는 경악했다. 5억 원이요? 그걸 다 어디에 썼대요? 가방 사고, 옷 사고, 피부 관리 받고, 여행 다니고. 최진호는 하나하나 읊었다. 자기는 공무원이라 체면이 중요하다고 남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이 빚들은 다 제가 갚아야 해요. 갚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걔가 계속 저렇게 살게 둘 수는 없어요. 저와 아이들까지 끌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요. 나는 그의 결정을 이해했다. 어떤 결혼은 정말로 끝에 다다른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일 뿐이다. 그럼 미나 쪽은요? 동의 안 해요. 최진호가 말했다. 만약 제가 이혼하면 형님네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거래요. 형님네가 자기한테 빚진 게 있다면서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박민아는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정말 구제불능의 여자였다. 최서방, 걱정 말아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오라고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죠. 최진호는 고마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계속 그녀에게 끌려다니며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저는 열심히 살고 아이들도 잘 키울 겁니다. 언젠가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착불 택배 하나가 일으킨 소동이 결국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로부터 보름 후 최진호는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미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소송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진호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심지어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서라도 이혼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이 일로 박민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최진호의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했다. 박민준은 매번 거절했다. 어머니, 그건 그들 부부의 일이에요.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박미나의 괴롭힘도 시어머니의 질책도 없이 우리는 마침내 조용히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주말에 나와 박민주는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봄이 오자 온 세상이 푸릇푸릇했다. 따스한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기분이 좋았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민준이 문득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지겠지.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 거야. 때가 되면 아이도 낳고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만들어줄 거야.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도 않고 너무 엄하게 하지도 않고 원칙과 선이 있는 사람으로 키울 거야. 박민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응, 우리 꼭 그렇게 하자. 그런데 어머니, 아직도 화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는 안 나. 그냥 좀 실망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해는 해. 그분은 어머니잖아. 자기 딸을 감싸는 건 당연하지.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미나를 망친 거야. 만약 그분이 일찍부터 미나에게 규칙을 가르쳤다면 아마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박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다 운명이겠지. 아니, 운명이 아니야. 내가 그의 말을 바로잡았다. 선택이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미나는 탐욕과 기만을 선택했고 그래서 가정을 잃었어. 어머니는 편애와 방임을 선택했고 그래서 아들의 신뢰를 잃었지. 그리고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냈어. 박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정함이 가득했다. 여보,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바보. 나는 웃으며 그의 등을 툭 쳤다. 내가 왜 당신을 포기해? 우리는 부부잖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 앞에 길은 햇살로 가득했다. 씨야. 3개월 후 나는 쇼핑몰에서 박미나를 마주쳤다. 그녀는 혼자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고 카트 안에는 몇 가지 생필품과 아이들 물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예전에 그 명품 옷들은 사라지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얼굴에도 화려한 화장은 없었고 피곤해 보이는 민낯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밍셴이 멈칫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다. 미나야. 내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형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잘 지내? 내 질문에 그녀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네, 그럭저럭요.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말했다. 이혼은 다 끝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달에 확정됐어요. 아이들은 진호 씨가 키우고 저는 한 달에 2번 볼 수 있어요. 집이랑 차는 다 그 사람한테 줬고 저는 지금 월세방에 살아요. 그녀는 말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형수님, 저 미우시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 많고 너무 허영심이 많았어요. 이제 벌 받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때 나는 그녀를 미워했다. 그녀의 이기심을, 탐욕을, 우리를 이용한 것을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미나야, 지난 일은 다 지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은 길어. 한 번 넘어졌다고 영원히 못 일어나는 건 아니야. 너 아직 젊고 기회는 있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서 빚도 천천히 갚아나가. 정기적으로 아이들도 만나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 너도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어. 박미나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형수님, 저 안 미우세요? 미워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 그리고 너는 이미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잖아. 나는 네가 이번 일로 교훈을 얻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 박미나는 더 크게 울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앞으로 정말 잘 살게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힘내. 그리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쇼핑몰을 나올 때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가 도시 전체를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펴고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전례 없이 가벼웠다. 그 미움, 그 원망, 그 억울함이 모두 이 봄비와 함께 씻겨 내려간 듯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당신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들은 와서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고는 떠나간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햇살과 행복을 향해. 에필로그. 1년 후 나와 박민주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200제곱미터, 약 60평의 넓은 아파트. 햇살이 잘 들어 채광이 아주 좋았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온전히 우리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집은 따뜻하게 꾸며졌다. 거실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고 베란다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초들이 가득했다. 서재에는 박민준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쓸 방도 하나 남겨두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우리는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었다. 이사하는 날 아버님께서 오셨다. 그는 가구와 가전제품 몇 가지를 가져오셨다. 이사 선물이라고 하셨다. 서연아, 민준아, 새집 좋구나. 아버님은 집을 둘러보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희 둘 정말 장하다. 아버님, 앉으세요. 나는 그에게 차를 따라드렸다. 어머니는요? 박민준이 물었다.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다. 안 오신다고 하더라. 너희도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은 여리거든. 사실 마음속으로는 오고 싶었을 거야. 나와 박민주는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버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미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직장도 구했고 힘들지만 안정적이야.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매달 빚도 꼬박꼬박 갚고 정기적으로 아이들도 보러 가고 사람은 결국 성장해야 하는 거겠지? 그 소식을 듣자 나도 마음속으로 그녀를 응원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변하려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밤에 박민주는 새 집의 넓은 침대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여보, 만약 그때 우리가 타협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미나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겠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마 이혼했을지도 몰라. 아마 아직도 그 50제곱미터 15평짜리 작은 집에 살고 있겠지. 아마 아직도 시어머니와 미나의 ATM기 노릇을 하고 있을 거야. 다행이야. 우리가 그러지 않아서. 박민준이 나를 꽉 안았다. 그래, 다행이야.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내서. 창밖으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우리의 새 집은 따뜻하고 밝았다. 이 길을 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행복을 지켜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의 선을 지켜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착불 택배 하나로 시작된 싸움을 통해 평생의 평온을 얻었다. 전, 후기, 먼 훗날 우리가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얘야, 인생을 살다 보면 너의 선함을 이용하고 너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이걸 기억하렴. 선함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지노선은 더 중요하단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돼. 너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거절하는 법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 왜냐하면 네가 먼저 잘 살아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바로 그 와인 6상자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며 내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인생의 지혜이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기를, 모든 원칙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이 이야기는 삶에서 비롯되었지만 삶보다 더 깊은 교훈을 준다. 가정관계에서는 경계가 중요하고 결혼 생활에서는 원칙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선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하고 베풀매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타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전제하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 타인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일 테니까.